1950년 6월 경기도 연천. 영수가 이제 그만 밭 일 멈추고 들어오너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자 나는 등에 맨 호미를 내려놓았다. 해가 서산에 걸리며 붉은 노을이 온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20살의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아름답기만 했다. 할머니, 조금만 더요. 김매기가 거의 다 끝나가요. 아니다,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녁 늦게까지 밖에 있으면 안 된다.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며칠 전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북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던 영희 언니가 나를 불렀다. 영수가, 너도 들었지? 곧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얘기. 전쟁이요. 그게 무슨... 우리 오빠가 그러는데 서울에서 온 사람이 말하더래. 북한군이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쟁이라니.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걸까? 그날 밤 집에서는 아버지와 할머니가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아버님, 정말 피난을 가야 하는 겁니까? 글쎄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는 해둬야겠다. 나는 방문 틈으로 그 대화를 들으며 불안에 떨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을 떠나야 한다니. 그때였다.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급히 우리 집을 찾아오고 있었다. 아저씨, 아저씨 계세요?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 오빠였다. 우리 마을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25살의 민수 오빠는 늘 마을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다. 민수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급히 문을 열었다. 민수 오빠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아저씨, 큰일 났습니다. 북한군이 38선을 넘었어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순간 온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할머니는 어머나 세상에라며 고개를 저으셨고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으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 당장 피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내일 새벽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남쪽으로 떠날 겁니다. 민수 오빠의 말에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집을,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니. 영숙이도 준비해야 해. 꼭 필요한 것만 싸고. 아버지의 말씀에 나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보따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쌀 수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급한 소리였다. 영숙이, 영숙이 있어.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였다. 순간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철이었다. 나는 급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서 있는 현철의 모습이 보였다. 22살의 그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훤칠하고 똑똑한 청년이었다. 그리고 내가 은밀히 마음을 두고 있던 사람이었다. 현철아, 무슨 일이야? 민수 오빠가 현철에게 다가갔다. 현철은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다. 형,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남아서 마을을 지키겠습니다.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해요. 미쳤나? 북한군이 오는데 혼자 남아서 뭘 하겠다는 거야. 형도 아시잖아요. 제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분을 모시고 피난길에 오를 수는 없어요. 현철의 어머니는 작년에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현철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로 유명했다. 그렇다고 죽으러 남아있을 수는 없잖아. 죽지 않아요.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현철이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달빛 아래서 반짝였다. 반드시 다시 만날 거예요. 그 말이 나에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현철아. 영수가. 현철이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너는 가족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그리고 기다려줘. 내가 반드시 찾아갈게. 어떻게 찾아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금강산을 기억해. 우리가 함께 가고 싶다고 했던 그곳 말이야. 작년 봄, 현철과 나는 마을 뒷산에 올라가 금강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언젠가 함께 금강산에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다고 했었다. 금강산에서 기다려줘. 전쟁이 끝나면 내가 반드시 그곳에서 너를 찾을게. 현철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거친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쌌다. 약속해. 약속해. 그렇게 우리는 약속했다. 금강산에서 다시 만나자고. 다음 날 새벽 마을 사람들은 모두 보따리를 메고 남쪽으로 향했다. 나는 뒤를 돌아보며 현철이 서 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다. 그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반드시 다시 만나자. 그의 입모양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나도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꼭 기다릴게. 그렇게 나는 고향을 떠났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이별이 60년이나 계속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제2부 피난길의 눈물. 1950년 7월 피난길. 피난길은 지옥과 같았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남쪽으로 향했다. 노인,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걸었다. 발이 부르터 피가 나도 쉴 수 없었다. 영수가, 괜찮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발도 아프고 배도 고팠지만 무엇보다 현철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 현철이는 정말 괜찮을까요? 그래, 영수가. 현철이는 똑똑하고 용감한 아이야. 분명 잘 견뎌낼 거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다. 전쟁터에 혼자 남았는데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는가? 피난민들 사이에서는 온갖 소문이 돌았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다는 소문, 미군이 참전한다는 소문,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소문.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걸어갈 뿐이었다. 길에서 만난 다른 피난민들 중에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소식이 없어요. 남편이 마을에 남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현철이 더욱 걱정됐다. 영수가. 길 한편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돌아보니 같은 마을에서 온 정미 언니였다. 언니, 여기 계셨어요? 응. 우리 식구는 저기 있어. 그런데 영수가, 너 현철이 걱정되지? 네. 나도 걱정돼. 그런데 오늘 새로 온 피난민들한테서 들은 얘기가 있어. 정미 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뭔 얘기요? 우리 마을 쪽에 북한군이 들어갔다고 해. 그리고
언니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뭐요? 저항하는 사람들을 잡아갔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현철이가 저항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마을 청년들의 리더 중 하나였으니까. 언니, 그럼 현철이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소문일 수도 있고.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더욱 불안해졌다. 밤에 잠들 때마다 현철이 얼굴이 떠올랐다. 무사하기를, 살아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피난길은 한 달이 넘게 계속됐다. 우리 가족은 결국 부산까지 내려갔다. 거기서 임시로 판자촌에 정착했다. 판자촌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추위와 더위를 그대로 견뎌야 했다. 아버지는 부두에서 날 품팔이를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서 돈을 벌었다. 나는 피난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도왔다. 글을 아는 몇 안 되는 젊은 여자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선생님, 우리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자주 물었다. 나는 그때마다 곧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답했지만 내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1951년이 되어도 1952년이 되어도 계속됐다. 그 사이 나는 현철에 대한 소식을 들으려고 애썼다. 우리 마을에서 온 피난민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봤다. 현철이 소식 들은 거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확실한 소식을 주지 못했다. 어떤 이는 북한군에 끌려갔다고 했고, 어떤 이는 산으로 도망쳤다고 했다. 또 어떤 이는 전사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했다. 영수가 그만 포기해라. 1952년 겨울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제 3년이 다 되어 간다. 현철이가 살아있다면 벌써 소식이 있었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현철이는 살아있어요. 저는 알 수 있어요. 영수가 금강산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현철이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해 겨울 나에게 중매가 들어왔다. 부산에서 만난 김씨네 아들과 결혼하라는 것이었다. 영수가 이제 너도 25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어.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어머니, 저는 현철이를 기다릴 거예요. 영수가 현실을 봐라. 현철이가 정말 살아있다면 벌써 너를 찾아왔을 거 아니냐? 그 말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혹시 아버지와 어머니 말이 맞는 것일까? 현철이가 정말로.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마지막 날, 그가 내 손을 잡고 한 약속을 잊을 수 없었다.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중매를 거절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중매가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했다. 영숙이 저 아이가 뭘 하려는 건지. 어머니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가족들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1953년 7월 드디어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가슴이 뛰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현철이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분단선이 그어졌고 우리 고향은 북한 땅이 되어버렸다. 돌아갈 수 없었다. 영수가 이제 정말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아버지의 말씀에 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믿고 있었다.
현철이가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나를 찾을 것이라고. 금강산에서 만나자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3부 서울에서의 새 출발. 1954년 봄, 서울. 전쟁이 끝나고 1년이 지났지만 우리 가족의 삶은 여전히 어려웠다. 부산 판자촌에서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영수가, 우리 서울로 올라가자.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다. 서울로요? 부산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서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니까 거기 가서 새 출발을 해보자. 서울.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다. 현철이가 나를 찾는다면 고향 다음으로 서울을 찾지 않을까. 1954년 5월 우리 가족은 서울로 올라왔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 곳곳에 남아있는 서울이었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성북구의 작은 새방에 자리를 잡았다. 아버지는 청계천에서 고물상을 시작하셨고 나는 명동에 있는 양품점에서 일하게 됐다. 양품점 사장님은 송여사라는 분이었는데 전쟁 미망인이면서도 억척스럽게 사업을 해나가는 분이었다. 영숙 씨, 일 배우는 게 빨라요. 손님들도 좋아하고 송 여사님이 칭찬해 주셨다. 나는 그동안 피난민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됐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했고 옷에 대한 안목도 있었다. 영숙 씨, 혹시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후 송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아직은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게요. 영숙 씨 같은 여자는 어디서도 환영받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현철이를 잊을 수 없었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를 걸으며 혹시 현철이를 만날까 하는 기대를 했다. 그해 가을, 나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영숙 씨, 이분은 이기수 씨라고 하세요. 기자분이에요. 송 여사님이 소개해준 남자는 29살의 신문기자였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의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이기수입니다. 김영숙입니다. 첫 만남부터 기수 씨는 정중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송 여사님의 말로는 전쟁 중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호랍이라고 했다. 영숙 씨, 시간 되시면 차나 한잔 하실까요? 기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어서 따라 나섰다. 명동의 작은 다방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영숙 씨는 어디 고향이세요? 연천이에요. 지금은 북한 땅이 되어 버렸지만요. 그렇군요. 저도 실향민이에요. 황해도 해주가 고향입니다. 같은 실향민이라는 공통점 때문일까? 기수 씨와 이야기하는 것이 편안했다. 가족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내가 전쟁 중에 폭격으로. 그래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기수 씨의 목소리가 잠시 가라앉았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아팠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정리됐어요. 영숙 씨는 결혼 생각은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저는 아직. 혹시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기수 씨의 눈빛이 진지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북한에 남겨두고 온 분이 계세요? 네. 하지만 소식이 없어요. 4년째. 그렇군요. 기수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이해와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 후로 기수 씨는 가끔 양품점에 들렀다. 늘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였다. 나를 밀어붙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았다. 영숙 씨, 시간이 약이에요. 저도 그랬고요. 어느 날 기수 씨가 조용히 말했다. 저 역시 아내를 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계속 죽어 있을 수는 없다는 걸요. 기수 씨, 영숙 씨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기수 씨의 말은 따뜻하면서도 냉정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었다. 1955년이 되었다. 현철이와 헤어진 지 5년이 흘렀다. 그 사이 나는 27이 되었고 아버지는 더욱 건강이 나빠지셨다. 영수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내 결혼은 봐야겠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다. 어머니, 기수 씨는 좋은 분이야. 더 이상 미루지 마라. 그해 봄, 나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현철이를 포기하기로 했다. 아니, 포기하는 척이라도 하기로 했다. 기수 씨에게 결혼 의사를 밝혔을 때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영숙 씨, 고마워요.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저도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현철이에 대한 기다림이 남아 있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결혼식은 1955년 10월에 올렸다. 작은 시기였지만 따뜻했다. 송 여사님을 비롯해서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다. 신혼여행은 설악산으로 갔다. 기수 씨가 제안한 곳이었다. 영숙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설악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나는 문득 현철이와 나눈 금강산 이야기를 떠올렸다. 혹시 저 산 너머에 현철이가 있을까? 무슨 생각해요? 기수 씨가 조용히 물었다. 아무것도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를 묻어두어야 했다. 신혼집은 서대문구의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기수 씨가 마련한 것이었다. 비록 작았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였다. 영수가 행복해. 신혼 첫날 밤 기수 씨가 물었다. 네. 다시 거짓말이었다. 행복하다기보다는 안정감을 느꼈다. 기수 씨는 좋은 사람이었고 나에게 잘해 주었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했다. 그래도 나는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다. 기수 씨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애썼다. 언젠가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기수 씨가 말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밤마다 꿈속에서는 여전히 현철이가 나타났다. 금강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의 모습이. 그리고 나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때 북한에서도 현철이가 나를 그리워하며 금강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제4부 북한에서의 현철. 1950년-1955년 북한 연천. 전쟁이 시작된 그날 밤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산속 동굴에 숨었다. 마을에 북한군이 들어왔지만 우리를 찾지는 못했다. 현철아, 정말 괜찮겠니?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업고 산길을 오르며 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영숙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살아남을 거예요. 동굴에서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추위도 견디기 어려웠다. 하지만 영숙이 생각만으로 버틸 수 있었다. 전쟁이 몇 개월 지속되면서 산속에는 나처럼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는 서로 도우며 버텨나갔다. 현철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그러냐? 함께 숨어 지내던 박씨 아저씨가 말했다. 저는 못 가요. 어머니 때문에. 그럼 이렇게 언제까지 숨어 살 거냐? 그것이 문제였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숨어 지낼 수만은 없었다. 1951년 봄,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북한 정권에 협력하는 척하면서 생존하기로 한 것이다. 현철 동무, 마을 복구 작업에 참여하겠다고? 북한 당 간부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네. 저도 이 땅의 사람이니까요. 물론 진심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돌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마을 복구 작업을 하면서 나는 남쪽 소식을 듣기 위해 애썼다. 혹시 영숙이에 대한 소식이 있을까 해서였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부산까지 내려갔다던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숙이도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게 피난 갔겠지. 매일 밤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다. 영숙이가 무사하기를,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됐을 때 나는 기뻤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영숙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분단선이 그어지면서 남쪽으로 갈 수 없게 됐다. 게다가 북한 당국의 감시도 더욱 심해졌다. 현철 동무, 월남자 가족이 있다던데. 어느 날 당 간부가 나를 불렀다. 가슴이 철렁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남쪽으로 도망간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은 없나? 아니요. 저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남은 거니까요. 다행히 영숙이와의 관계는 들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 더욱 조심해야 했다. 1954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전쟁의 고생과 산속 생활에 어려움이 쌓여서였다. 어머니, 영숙이를 만나게 되면 꼭 안부 전해드릴게요. 임종을 앞둔 어머니께 그렇게 약속드렸다. 어머니는 영숙이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계셨으니까.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나는 더욱 외로워졌다. 영숙이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현철 동무, 결혼할 생각은 없나? 마을 당 간부가 중매를 들고 왔다. 아직은요. 왜? 좋은 동무가 있는데. 당성도 투철하고. 북한에서는 결혼도 당이 개입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거절했다. 저는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현철 동무,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네. 압박이 계속됐지만 나는 굽히지 않았다. 영숙이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1955년 어느 가을날 나는 혼자 금강산에 갔다. 영숙이와 약속했던 그곳을 보고 싶었다. 금강산의 절경을 바라보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영숙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나를 기다리고 있니? 바람만이 대답할 뿐이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영숙이를 찾겠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지만 그 언젠가가 60년이나 걸릴 줄은 몰랐다. 제5부 각자의 살 1955년 1980년 서울과 북한
서울 영숙이의 사할. 결혼 후 나의 삶은 평범했다. 기수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다. 나를 이해해 주려고 애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1957년 첫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이름을 뭘로 할까요? 기수 씨가 물었다. 철민이는 어때요? 나도 모르게 현철이의 철자가 들어간 이름을 제안했다. 기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철민이.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씩 현실에 적응해 갔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1960년 둘째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미영이었다. 이번에는 제가 짓고 싶어요. 기수 씨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집은 조금씩 활기를 찾았다. 기수 씨는 신문사에서 승진을 거듭했고, 우리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급속히 발전했다. 기수 씨는 편집국장이 됐고, 나는 아이들 교육에 힘썼다.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엄마를 조심스럽게 대해? 고등학생이 된 철민이가 어느 날 물었다. 무슨 뜻이야? 다른 집 아버지들과는 달라. 뭔가 항상 조심하는 것 같아. 아이의 눈은 예리했다. 기수 씨는 정말로 나를 조심스럽게 대했다. 마치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존재를 다루듯이.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엄마도 아빠를 사랑해. 순간 대답이 막혔다.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했다. 하지만 고마워하고 있었다. 그럼 물론이지. 거짓말이었다. 1975년 기수 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심장마비였다. 영숙 씨.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 기수 씨가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웠어요. 당신과 함께한 20년이 행복했어요. 기수 씨, 저도 알아요.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얻지 못했다는 걸.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 옆에 있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기수 씨는 그렇게 떠났다. 나는 뒤늦게 그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북한 현철이의 살. 나는 결국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1958년 당의 압력으로 같은 마을의 순이와 결혼했다. 현철 동무,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오. 당 간부의 축하 인사가 공허하게 들렸다. 순이는 좋은 여자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영숙이에게 있었다. 1960년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순이가 물었다. 영철이는 어때? 영숙이에 영자를 넣었다. 순이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는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다. 1970년대 북한도 나름의 발전을 이뤘다. 나는 마을의 농장 관리위원장이 됐다. 현철 동무는 모범적인 당원이지. 동지들의 평가는 좋았다. 하지만 그들은 내 마음속을 알지 못했다. 가끔 금강산에 올라가서 남쪽을 바라봤다. 저 너머 어딘가에 영숙이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영숙아, 너는 지금 행복하니?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니? 바람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1979년 순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또 다시 혼자가 됐다. 아버지, 어머니 많이 그리우시죠? 아들 영철이가 말했다. 그럼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정말 그리워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제6부 분단의 아픔. 1980년-2000년 시간의 흐름. 서울. 기수 씨가 떠난 후 나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다. 쉽지 않았지만 버텨냈다. 철민이는 대학에 가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미영이는 간호사가 됐다. 두 아이 모두 나름의 길을 찾아갔다. 1985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왜 울어?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냥 가슴이 아파서. 혹시 현철이도 저 사람들 중에 있을까? 하지만 끝까지 보고도 그를 찾을 수 없었다. 1990년대 철민이가 결혼했다. 좋은 여자와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손자, 손녀들이 졸라댔다. 옛날에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서도 현철이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다. 2000년 나는 일흔이 됐다. 현철이도 마찬가지였다. 과연 그는 살아있을까? 북한. 아들 영철이가 결혼해서 손자를 낳았다. 나는 할아버지가 됐다. 할아버지, 젊었을 때 이야기해 주세요. 손자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아름다운 여자를 사랑했단다. 어디 있어요? 멀리. 아주 멀리 있어. 왜 만나러 안 가요? 갈 수 없어서. 갈 수 없어서 그래.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텔레비전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다. 이제 통일이 될까? 혼자 중얼거렸다. 통일이 되면 영숙이를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제7부 희망의 불씨. 2000년-2010년 새로운 가능성. 서울. 새 천년이 시작되면서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인터넷이 보급되고 휴대전화가 일반화됐다. 엄마, 이거 한번 써봐요. 미영이가 컴퓨터를 사주었다. 이런 거 내가 어떻게 써? 요즘 인터넷으로 옛날 친구들도 찾을 수 있어요. 인터넷.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혹시 현철이를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북한 사람을 인터넷으로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2005년 손자 준호가 대학생이 됐다. 할머니, 할머니의 첫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궁금해요. 할머니도 젊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단다. 어떤 분이셨어요? 키가 크고 마음씨가 좋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 지금은 어디 계세요? 모르겠다. 아마도 하늘나라에 가셨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가 살아있기를 바랐다. 북한. 나도 일흔이 넘어서면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다. 2007년 손자가 군대에 갔다. 할아버지, 군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건강하게 다녀와라. 손자를 보내면서 생각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전쟁이었는데, 이제는 평화로운 시대구나.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여자분은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손자가 어느 날 물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지. 사진은 없어요? 없어.
하지만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단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영숙이를 만나고 싶다고. 제8부 기적의 시작. 2010년 운명의 해. 서울. 준호가 대학에서 영상 제작을 전공하면서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할머니,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내 이야기로? 네. 분단의 아픔을 그린 작품이요. 할머니의 첫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런 이야기를 왜? 중요한 이야기예요. 할머니 같은 분들의 아픔을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준호의 열정에 감동받아 나는 처음으로 현철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할머니, 그분 이름이 뭐예요? 김현철. 그 사람 이름은 김현철이었어. 준호는 그 이름을 꼼꼼히 적었다.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야. 6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찾겠니?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 요즘에는 방법이 많아요. 시민단체도 있고, 정부 기관도 있고. 그렇게 준호는 현철이를 찾기 시작했다. 북한. 나도 그 즈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들 영철이에게 영숙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아버지, 그래서 제 이름에 영자가 들어간 거였군요. 미안하다. 내 어머니에게도 미안하고. 괜찮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요. 영철이는 착한 아이였다. 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분을 찾는 일 말이에요. 어떻게? 남북 교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다. 바로 그 해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2010년 여름, 준호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지역 방송국에서 방영됐다. 분단의 사랑, 60년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이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일부는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할머니, 북한 관련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도움을 주겠다고 해요. 북한에도 수소문해 보겠다고. 나는 가슴이 뛰었다. 정말로 현철이를 찾을 수 있을까? 북한. 그해 가을, 영철이가 흥분한 채로 집에 왔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남쪽에서 김현철이라는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뭐라고? 아버지와 같은 이름의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해요. 연천 출신이고 1950년에 김영숙이라는 여자와 헤어졌다고. 그 순간 나는 주저앉고 말았다. 영숙이가 나를 찾고 있다고? 아버지, 괜찮으세요? 영숙이가 살아있다고? 네, 그리고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60년 만에 찾아온 기적이었다. 재구부 60년 만에 재회. 2010년 가을. 서울. 할머니, 찾았어요.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집에 뛰어들어왔다. 뭘 찾았다는 거야? 현철 할아버지요. 북한에 살아 계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정신이 혼미해졌다. 60년을 기다린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다고? 정말이야? 네, 시민단체를 통해서 확인됐어요. 김현철, 연천 출신, 1928년생. 맞죠?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꿈만 같았다.
그럼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야?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가능해요.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거든요. 그날부터 나는 매일 기도했다. 현철이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북한. 나도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가기 위한 신청을 했다. 당국에서는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이산가족이라는 명목으로 허가가 났다. 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영철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럼 60년을 기다린 약속인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영숙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2011년 봄, 금강산. 드디어 그날이 왔다.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60년 전 20살 때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꾸몄다. 할머니, 떨려요? 함께 온 준호가 물었다. 응, 많이 떨려. 실제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정말로 현철이가 올까? 60년이 지난 지금도 나를 기억할까? 상봉장. 김현철 씨와 김영숙 씨, 입장하세요. 안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상봉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 한 노인이 걸어오는 것을 봤다. 백발이 되고 주름이 생겼지만 그 걸음걸이와 어깨에서는 분명히 현철이었다. 영수가. 그가 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현철아. 나도 눈물이 터져 나왔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달려갔다. 80 넘은 나이에도 마치 20살처럼 뛰었다. 영수가, 정말 너구나. 현철아, 살아 있었구나.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6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모두 쏟아져 나왔다. 미안해, 영수가. 늦어서 미안해. 아니야, 현철아. 너를 찾았잖아. 우리 다시 만났잖아. 약속했지. 금강산에서 만나자고. 응, 기억해. 60년 늦었지만 지켰어. 상봉장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60년 만의 재회, 그보다 감동적인 장면이 또 있을까? 영수가, 나 많이 늙었지. 아니야, 여전히 내가 아는 그 현철이야. 너도 마찬가지야. 내 눈에는 여전히 20살 영숙이야.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서 지난 60년의 이야기를 나눴다. 결혼은 했니? 응, 했어. 좋은 사람이었어. 당신은? 나도. 하지만 마음은 항상 너에게 있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나눴다. 아이들 이야기, 손자, 손녀 이야기, 그리고 서로를 그리워했던 이야기. 현철아,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무슨 소리야. 우리 더 오래 살아야지. 어떻게,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그때 준호가 다가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응. 저희가 계속 노력할게요.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현철이가 준호를 바라봤다. 이 아이가 누구지? 내 증손자야. 이 아이가 당신을 찾아줬어. 고맙다, 아이야. 현철이가 준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상봉 시간이 끝나갈 즈음 우리는 다시 한번 약속했다. 영수가, 꼭 다시 만나자. 응, 반드시. 이번에는 헤어지지 말자. 응,
영원히 함께하자. 그렇게 우리는 다시 헤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적인 이별이 아니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제10부 영원한 사랑. 2011년-2015년 마지막 사랑. 서울. 금강산에서의 재회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마치 잃어버린 반쪽을 찾은 것 같았다. 준호와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현철이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의 편지는 나에게 생명과 같았다. 영수가 너를 만난 후로 매일이 행복하다. 비록 멀리 있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현철아, 나도 마찬가지야. 6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2012년 두 번째 상봉이 이뤄졌다. 이번에는 서울에서였다. 영수가 공항에서 현철이를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은 첫 번째만큼이나 컸다. 현철아, 정말 왔구나. 당연히 와야지. 내가 있는 곳이니까. 이번에는 3일 동안 함께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서울 곳곳을 다녔다. 여기가 내가 살던 곳이구나. 응, 우리 집이야. 가족들이 현철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분이시군요. 철민이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미영이도 고개를 숙였다. 현철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습니다. 영숙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2013년 우리는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됐다. 남북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면서 교류가 늘어났다. 영수가 우리 이제 정말 늙었네. 그래도 마음은 여전해. 응, 20살 때 그 마음 그대로야. 우리는 손을 잡고 서울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상관없었다. 현철아, 우리 결혼할까?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다. 우리 나이에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현철이가 웃었다. 좋아. 우리 결혼하자. 물론 법적인 결혼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부부였다. 2014년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나도 현철이도 마찬가지였다. 영수가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왜 그런 말을 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우리 이제 86이야. 그 말이 맞았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늙었다. 그래도 후회 없어.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나도야. 6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 그해 겨울 현철이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대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얼른 가봐야겠어. 하지만 갑작스러운 만남은 쉽지 않았다. 2015년 봄. 드디어 허가가 나서 현철이를 만나러 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영수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현철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현철아, 왜 이렇게 됐어? 괜찮아. 너를 볼 수 있어서 기뻐. 아프지? 안 아파.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앉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영수가 고마워. 뭐가? 60년을 기다려줘서. 나를 잊지 않아줘서. 당연한 거야. 약속했잖아.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현철이가 미소를 지었다. 영수가 다음 생에도 만나자. 응, 꼭. 그때는 헤어지지 말자. 응, 영원히 함께하자. 2015년 여름, 현철이가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이름을 부르며 영수가 먼저 갈게. 금강산에서 기다릴게. 그렇게 그는 떠났다. 60년 만에 만나서 4년을 함께했다. 장례식에는 남북한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현철이와 나의 사랑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할머니, 많이 슬프시죠? 준호가 위로했다. 슬프지만 후회는 없어.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 할아버지가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북한에 가실 수 있어요. 고마워, 준호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2016년 현재. 나는 지금 88살이다. 현철이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내 옆에 있는 것 같다. 매일 밤 꿈에서 만난다.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영수가 보고 싶었어. 나도야, 현철아. 조금만 더 기다려. 곧 갈게. 응, 기다릴게. 준호는 우리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진다고 한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래. 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해요. 나는 웃었다.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니. 창밖으로 금강산이 보인다. 현철이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 현철아, 조금만 더 기다려. 할머니도 곧 갈게.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다. 영수가 천천히 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다. 우리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금강산에서, 그리운 금강산에서. 끝. 사랑은 시간도, 죽음도 이길 수 있다. 60년을 기다린 그들의 사랑이 그것을 증명한다.